자, 안녕. 우리 오늘은 그 명제 뒷부분에서 증명 그리고 이제 절대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 컨텐츠랑 그다음에 이제 함수의 기초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끊어서 갈게요. 끊어서 가는 게 좀 다른 친구들도 듣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명제 일단 먼저 하고 절대부등식까지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한번 끊고 그다음 함수의 기초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이지는 318페이지. 네, 오늘 좀 목이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좀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짜 그 부분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평소랑 달라. 자, 일단 318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풀어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용어들을 그냥 간단히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 증명, 정리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놨는데 정의라는 건 뭐라고 했죠?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죠. 당연히. 약속인데 왜 이해합니까? 약속이면 외워야 되죠. 근데 갖고 가. 응? 왜 자꾸 나한테 하나씩 주려고? 그것도 나한테 주고 가려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의는 말하기 너무 힘든데? 잠깐만요. 자, 미안합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정의랑 증명, 정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정의는 당연히 우리가 약속을 한 거니까 이해야, 암기야? 이해야, 암기야? 네, 이건 암기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엇이 참임을 밝히는 것,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정리. 정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건 외워야 되는 걸까요?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생각해봐. 외워야 되겠어? 이해해야 되겠어? 네,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네, 이해를 하고 이제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만 약속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만 외우는 거고 정리, 성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그게 참임을 밝혀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가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여기 정리 그 뒤에 보시면은 뭐 참임이 증명된 명제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기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뭐 외워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참임을 증명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밖에 다른 정리들이나 성질 같은 것들을 증명할 때 사용이 되는 녀석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나머지는 뭐 다 쉬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이번 단원 메인 콘텐츠는 319페이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증명법 해서 두 가지 증명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고요. 일단 두 번째가 귀류법이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귀류법은 사실 뭐 예전에는 그래도 몇 번 나왔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또 많이 나오지는 않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다 알아두셔야 되고 이 둘이 느낌이 서로 묘하게 비슷한 듯하면서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쪼개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느껴가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우리가 뭐 이론을 공부하기보다는 실제로 증명 과정을 보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근데 뭐 글로 막 쓰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글로 진짜 써야 될 때 뭔가 좀 메시지를 드려야 될 때는 드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이블에 나와 있는 이그젠플을 같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뭘 증명하고 싶은지 명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x, y가 짝수이면 x, y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자, x, y가 짝수이면 319페이지라니까 x, y가 짝수이면 x, y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보이세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하고서 이제 밑에 네 번째 줄. 다 찾았어? 네. 자, 제스처 좀 취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명제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일단 x, y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라는 이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 좀 여러 개입니다. 이 하나가 아니죠.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라는 얘기는 둘 다 짝수인 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얘만 짝수인 거, 얘만 짝수인 거. 그러니까 세 가지 상황을 모두 다 언급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x, y가 짝수인 경우에 얘인지 이 셋 안에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 맞추기가 그렇게 막 뭔가 기분이 유쾌하지가 않아요. 뭔가 좀 상황이 여러 개니까 우리가 매번 다 그걸 체크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 본명제가 참일 때 대우명제가 어땠었죠? 언제나? 참이었죠. 본명제가 거짓일 때 대우명제가 언제나 어땠습니까? 거짓이었죠. 그럼 내가 이 명제를 증명하고 싶으면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참거짓을 밝혀내는 것으로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 명제가 아닌 대우명제를 조사해봤는데 그게 참이야. 당연히 이 명제도 참일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명제를 이 명제 대우명제를 조사해봤더니 그게 거짓이야. 당연히 본 명제도 거짓일 테니까. 자, 그런데 대우명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P면 Q이다라는 것이 본명제라고 했을 때 대우명제라는 것은 not Q이면 not P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불만을 가졌었던 그 부분이 무엇이었었냐면 야, 그 결론에 나와 있는 그게 상황이 여러 개다. 상황이 여러 개다. 이게 지금 한 개가 아니라 이거거나 상황이 좀 여러 개이지 않느냐. 실제로 우리가 XY가 짝수냐 아니냐라는 것을 밝혀낼 때 XY가 짝수는 동그라미 홀수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짝수, 홀수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라는 것은 결국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다 언급하는 게 아무래도 좀 번거로우니까 이것의 not을 즉 무엇을 요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좀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좀 협조적이게끔 상황을 바꿔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XY가 짝수이면 X 또는 Y 중 하나는 짝수다,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아예 얘를 반대로 뒤집어서 X랑 Y가 모두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라는 것의 정반대는 모두 무엇이라는 소리야? 홀수이면 XY 두 개를 곱해가지고 짝수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의 정반대가 무엇이야? 홀수. 네, XY는 홀수라는 소리니까 우리가 원래 그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대우명제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대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지 않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다시 본명제를 증명할 땐 본명제 자체로 다이렉트로 참거짓을 증명해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사실 그게 그렇게 딱히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좀 귀찮았을 뿐이지 불가능의 영역은 아니었어.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라는 것이 이 상황 또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본명제를 증명하는 것보다 어차피 저것의 not을 이용한 P면 Q이다의 대우 not Q면 not P다. not이 붙어버렸잖아. not이 붙어버렸으면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겠지. 그래서 저 한 가지 상황만을 언급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조금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대우명제를 작성해 놨더니 어때요? 상황이 상당히 협조적이죠. 우리가 예상해보다시피 X, Y 둘 다 모두 홀수일 때 즉 오직 이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X, Y 두 개를 곱한 건 홀수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X, Y가 모두 홀수라고 했을 때 우리는 X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 2K 플러스 1 Y는? 보통 이제 K 마이너스 1이라고 쓰긴 해요. 이걸 기준으로 좀 따라가도록 할게. 단 여기서 K는 자연수. 근데 이제 이 홀수 짝수를 나누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때 홀수 짝수를 처음으로 배웠잖아. 근데 그때 부호가 있는 수를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자연수 범위 내에서만 홀수 짝수를 논할 수밖에 없었어. 자연스럽게. 근데 원래 엄밀하게 말하면은 정수 범위에서 홀수 짝수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홀수냐, 짝수냐를 논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두 자연수 XY에 대하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그 형태의 범위까지만 제한시켜 놓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때 내가 왜 K 플러스 1이라고 안 하고 2K 마이너스 1이라고 했냐? 원래 정수 범위에서 했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을 하든 플러스 1을 하든 전혀 상관은 없지만 이 자연수 범위에서만 한다면은 K가 자연수일 때 2K 플러스 1을 X라고 한다면은 3부터 카운트를 하게 돼요. 그쵸? K가 1일 때는 3, 2일 때는 5, 3일 때는 7.
근데 이제 2k-1이라고 쓰게 된다면은 1부터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k가 1일 때는 1, k가 2일 때는 3, k가 3일 때는 5.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라는 범위가 나왔을 때는 그냥 2k-1, 뭐 2, 뭐 t-1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인 그런 표현이긴 하다. 이때 k랑 t는 자연수. 자, 아무튼 이제 x랑 y가 각각 이렇게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홀수라는 얘기가 결국 이렇게 세팅이 된다는 얘기고, 우리 얘네 두 개를 곱해봤을 때 식이 어떻게 나와요? 4kt 마이너스 2k 플러스 2t,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남아버리지.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남으니까 당연히 얘는 짝수겠어, 홀수겠어? 홀수겠지. 그래서 최종 결론 x, y는 홀수가 맞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보통 대우 명제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일 때, 그럼 보통 이제 어떤 상황이야? 이렇게 내가 본 명제를 이야기할 때는 상황이 여러 개인데 대우 명제를 말할 때는, 즉 낫을 이야기할 때는 상황이 하나로 조금 더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명제 자체 애초에 부정어가 좀 있었다든지. 애초에 부정어가 있었다면 그 부정어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부정에 부정을 만들어가지고 부정어가 아니게 만들어 놓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대우 명제를 이용한 방식으로 증명하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 대표적으로 내가 원래 증명해야 되는 게 상황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로 좀 줄이고 싶다, 좀 어쨌든 상황을 줄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 아니면 그 명제 자체에 애초에 부정어가 많이 있어서 그걸 부정에 부정해서 이제 긍정어로 바꾸고 싶을 때, 그 다음에 부등식 범위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 사이 범위죠. 사이 범위를 좀 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부등식을 표현할 때 이 바깥 범위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x는 2보다 작거나 5보다 클 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이 자체는 요거거나 저거거나잖아. 또는이니까 일단 상황이 두 가지죠, 그렇죠? 좀 부담스럽지. 근데 이제 이것의 낫을 생각해 본다면은 사이로 얘기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낫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한 상황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순간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상황이나 부정어가 있거나 아니면 부등식에서 양 날개로 펼쳐져 있거나, 어쨌든 이 상황 자체가 다이렉트로 생각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오히려 그것의 부정을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쉽게 접근 가능할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 그때 우리가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가 아니야.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돼. 약간 느낌으로 따지면 시험 같은 느낌? 하든 말든 그건 너네들 자유잖아. 하면 좀 더 편해질 뿐인 거지, 그렇지? 안 하고 버텨도 되지만 그렇게 했었을 때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정확도의 측면에서 조금 손해보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권장을 드린다라는 차원이고요. 자, 그래서 이따가 여러 가지 예시들을 한번 좀 풀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 비류법 볼게요. 비류법. 자, 비류법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그 예시가 저 뒤에 예제 문제고, 내가 아까 이제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그샘플이 별로 딱히 그렇게 막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자, 대표 예제 13번 326페이지. 그 문제를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귀류법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냐?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거.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거. 이게 귀류법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야. 자, 귀류법이 무엇이냐면 결론을 부정해 보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 보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뭔가 가정이랑 매칭시켰을 때 말이 안 되는 구석이 있어. 그러면 내가 결론을 부정했었을 때 만들어지는 그 문장이 거짓이었으니까 부정을 하면 안 됐었다. 그것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예전에 한번 벤 다이어그램까지 그려가지고 얘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 어떤 세계가 이렇게 있고 어떤 문장이 담고 있는, 뭐 예를 들어 결론이라고 합시다. 결론이 담고 있는 상황이 요만큼이 있다고 하자. 그럼 결론이 담고 있지 않는 상황? 이건 결론이 담고 있는 상황. 실제 팩트는 딱 하나죠. 점 하나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던 게, 자, 이 명제가 만약에 이 팩트가 여기 있다면 이 명제가 참, 명제의 부정은 거짓. 만약에 그 사실, 그 팩트가 여기 있는 아이였다면 명제는 거짓, 그 명제 부정은 참.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팩트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 여러분들 코난 보셨으면, 코난 요즘에 극장판 또 나온다고 얘기하더라. 뭐 극장판 관심 없나요, 여러분들?
나 때는 이제 코난 하면 되게 좀 인기 많았었는데 아무튼 코난에 보면은 이제 코난이 언제나 진실은 하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진실은 하나입니다. 실제는 하나예요.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쨌든 하나예요. 양다리를 걸치지 않아. 실제로 어떤 하나의 사실, 이 하나의 사실, 나타낼 수 있는 사실 하나하나를 모아가지고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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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 그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어디에 있느냐가 달라질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로 진실은 하나야. 사실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기 있으면 명제가 참, 부정은 거짓. 여기 있으면 명제는 거짓, 부정은 참. 이런 얘기들을 했었지. 자, 다시. 자, 똑같아. 어떤 한 세 개가 있어. 근데 이 결론이 갖고 있는 그 상황이 이만큼이라고 하자. 결론이 담고 있는 어떤 상황이 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이 요만큼이라고 하자. 그래서 내가 어떤 가정하에 이런 결론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게 모순이 발생한다면,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었다면 당연히 그놈은 이 바깥에 있지 않다는 얘기겠지. 그럼 어디 있다는 얘기겠어? 요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정하에서 요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문장의 참임을 밝히기 위해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럼 바깥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볼까? 바깥에 있다 가정해볼까?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모순이 발생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바깥에 있다는 게 아닌 거겠지. 그래서 안에 있는 걸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귀루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인 친구를 딱 데려놓고, 자, 이 친구를 데려놓고 얘가 남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 염색체 조사해가지고 뭐 조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야. 저놈이 여자라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 뭔가 말이 안 되는 구석들이 있을 거거든. 저놈이 여자라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 여자라고 가정을 해봤는데 어제 화장실 들어왔는데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더라. 뭔가 모순이 있다. 얘는 여자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남자일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 물론 정확한 귀루법은 아니긴 하지만 이게. 그래서 귀루법이라는 건 가정은 유지한 채로 결론은 부정해보고 그 상황이 맞냐 틀리냐를 체크해본 다음에 그 상황이 뭔가 모순되는 게 있다면 그럼 여기에 있지 않고 저 안에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증명합니다. 그게 귀루법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말로만 들었을 땐 잘 와닿지가 않아요. 자, 한번 직접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자, 그럼 이것의 결론을 부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유리수고 이게 유리수가 아닌 상황이야. 자, 그래서 나는 여기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걸 증명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여기 있지 않다고 가정해볼게. 즉, 요 바깥에 있다고 가정해볼게 라고. 아니죠. 반대로 이해하고 있죠. 자, 루트가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고 가정해보고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밝혀낸 다음에 그래서 저기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루트 2는 어쨌든 유리수가 아닐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인 상황을 먼저 가정해볼게요. 루트 2가 유리수다라고 한다면 루트 2는 유리수의 정의가 뭡니까? 유리수의 정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우리가 그걸 이제 뭐 A분의 B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맞아. A는 0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붙여가지고. 어쨌든 루트 2는 유리수다라고 결론을 부정해봤으니까 이제 그게 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럼 루트 2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여기 있다고 믿고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양변에다가 A를 곱하고, 그럼 루트가 보이는 게 좀 짜증나니까 양변을 제곱해보자. 자, 어쨌든 여기서 A랑 B라는 값은 정수거든요. 정수분의 정수의 걸로 표현이 가능한 수, 그걸 우리가 유리수라고 했잖아. 자, 그럼 봐봐. 2A 제곱이라는 건 짝수야, 홀수야? 무조건 짝수지. A가 뭐가 됐든 간에 얘는 무조건 짝수야. 자, 그럼 얘가 무조건 짝수라는 것은 B는 뭐란 얘기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서 무슨 소리야? 야, 아니 B도 짝수. 당연히 B도 짝수지. 좌변이 짝수인데 그럼 당연히 뭘 제곱해야 짝수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잖아. 다 보여요 이거?
자, 그러니까 당연히 A가 뭐가 됐든 간에 우린 이 B라는 녀석이 짝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근데 B가 짝수라고 생각해봐. B가 짝수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2K라고 한번 해보자. 2K. 그럼 2K를 제곱한 거니까 이 친구는 실제로 4K 제곱이 되겠지. 그럼 2A 제곱이랑 4K 제곱이랑 똑같다는 얘기네. 그럼 양변에 2를 또 지워. 양변을 2로 나눠보자고. 쓱, 쓱, 2.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는 A 제곱이 2K 제곱인 거니까 A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짝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수를 나타낼 때 이 A분의 B, 즉 얘는 서로소. 우리가 어떤 정수분의 정수의 꼴, 서로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기약분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루트 2라는 것이 유리수라면 어떤 정수분의 정수의 꼴, 기약분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A도 B도 모두 뭐가 나온 상황이야? 그럼 얘는 기약분수다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잖아. 정수분의 정수의 꼴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그런 기약분수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해왔었는데 이걸 실제로 우리가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런 모순들이 발생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 없다? 여기 없다. 바깥쪽에 있을 거야. 그래서 유리수가 아닙니다 라고 증명하는 게 그게 귀류법입니다. 뭔가 부정을 사용한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뭔가 묘하게 좀 접근 방식이 살짝 다르죠. 근데 P명 Q이다라는 형태를 증명할 때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이 뭔가 좀 느낌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그젬플 같은 걸 보시면은 P명 Q이다라는 그 명제에서 귀류법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걸 이따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증명을 해보시면서 아, 이렇게 보니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랑 상당히 비슷하구나 라고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예시를 같이 들어주면 좀 너네들이 헷갈려 할 것 같아가지고 뭐 명제를 그러니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랑 귀류법을 이용한 거랑 뭐 다른 게 있나라고 헷갈리실 것 같아서 노골적으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예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건 좀 이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백지 테스트 하실 때 잘 정리해가지고 적어놔주시길. 그리고 귀류법을 이용하는 게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P명 Q이다라는 그 명제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같이 함께 정리를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그젬플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 써주셔도 상관없으니까. 알겠죠? 어쨌든 귀류법은 그렇게 요즘엔 많이 출제가 되는 포인트는 아니고 확실히 많이 출제가 되는 포인트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좀 더 편리하다고 생각될 때, 부정을 생각하는 게 좀 더 편리하다고 생각될 때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잘 판단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된다. 이건 필수가 아니라 그걸 이용하지 않아도 문제는 풀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맞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 안 해도 증명되던데? 라고 하면서 뻗팅기고 있으면 혼자서만 비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게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앞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3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다고? 뭐였었지? 어떤 거였지? 그 내가 아까 내준 미션? 아니면 뭐 전체 다? 내가 하라고 했었던 거? 그럼 그거 가지고 일단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다 갖다 놔. 아니, 너 형한테 줘. 대신 받아줘. 다른 거 먼저 하고 있어. 내 시간 나면 볼 테니까. 그거 내가 아까 안 뽑아줬나? 다 풀었어? 벌써 다 풀었어, 그거를? 제대로 푸신 거 맞아? 네, 일단 올려놓을게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부등식 파트, 그러니까 명제의 이 끝부분에서 이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이제 메인 컨텐츠는 조금 있다가 이제 배울 산술기하 평균, 그리고 그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그 과정인데 그걸 이야기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등식에서의 항등식의 포지션 같은 느낌입니다. 등식에서 항등식은 어떤 녀석이었어요? 네, 항상 참인 등식. 절대부등식은? 항상 참인 부등식. 네, 그게 절대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절대부등식인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산수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그 밑에 320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뭐 1번부터 6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부등식의 성질들이 나와 있는데, 너네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롭게 보는 녀석들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다들 직관적이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하나 보도록 합시다. 1번. 요거 모르면은 안 된다, 알겠지? A가 B보다 크다면 A 빼기 B는 0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뭔가를 제곱했을 때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쵸? 그것이 실수라면 양수를 제곱하든 음수를 제곱하든 0보다 큰 건 사실이고, 0을 제곱하면 0이 될 테니까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이제 2번도 해결됐고, 3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A랑 B가 뭐가 되겠어요? 0이랑 0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0이랑 0이 되어야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저번에 그런 거 한번 알려드렸던 적 있죠? 이것에 대한 표현? 알려드렸죠? P면 Q이다 라는 걸 원래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한 줄이 더 붙으면 무슨 얘기라고 했어? 참이다. 네, 이게 참이다 라는 것까지. 자, 근데 반대로까지 이렇게 붙으면 무슨 말일까? 비교 충분. 그냥 방금 했었던 얘기 가지고 얘기해봐. 무슨 말이겠어? 같다. 자, 봐봐 여러분들, 무언가를 배울 때는 항상 통일성이 중요해. 자, 너네들이 지금 방금 전에 P이면 Q이다, 나는 항상 그런 루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뿡 이렇게 점프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내 이 흐름을 못 따라오는 거야. 자, 보세요. 아까 전에 내가 이거 뭐라 그랬어? P 이면 Q이다. 여기 줄 하나 더 붙이면요, 그것이 참이다. 지금 한 단계씩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럼 만약에 이런 기호가 있다면 그럼 이건 무슨 말이겠어? Q이면 P이다. 그리고 그것이 참이다. 그럼 그렇게 유추가 가능하다면 이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붙으면 뭔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무슨 말이겠어 이게? P이면 Q이다, Q이면 P다. 그래, 그렇게 원래 이게 나와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이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죠. 근데 그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로 그냥 뭉 하고 뛰어버리면 외움이야. 그건 외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두 개의 화살표가 써져 있으면 P면 Q이다. 그리고 그것이 참. 이 방향으로 두 개의 화살표가 있으면 Q면 P이다. 그리고 그것이 참. 양방향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P면 Q이다도 참, Q면 P이다도 참. 그럼 P면 Q이다도 참이고 Q면 P이다도 참이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P랑 Q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쓰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결국엔 P랑 Q는 서로 어떻다? P랑 Q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3번에도 써져 있고 1번에도 써져 있죠? 여기에 이제 양방향 화살표가 나와 있는 게 괜히 써진 게 아니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라는 말과 A는 0과 B는 0이다 라는 말이 정확하게 같은 조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실상 등호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조건으로서의 등호.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서로 그냥 같다. 그렇다고 등호로 바꾸시면 큰일 나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 다음 4번. 절대값 A제곱은 A제곱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A가 양수면은 절대값에서 역할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A제곱은 A제곱.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절대값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역할을 할 테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제곱. 그치? 자, 다음 절대값 A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그래서 절대값 AB는 A가 양수, 음수 할 거 없이 어쨌든 그들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부호는 양수죠.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요, 역시 그들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양수랑 양수로 바뀐 상태에서의 곱이니까 얘 최종 결과도 양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개의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 다음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서 기습 질문. 크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성립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절대값 A가 A보다 큰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A가 음수일 때. 오케이, 좋아요. 자, 절대값 A랑 A랑 서로 같은 상황은요? 아닙니다. A가 양수 또는 0.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의미까지, 속뜻까지 정확하게 배치하고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5번. A, B가 둘 다 모두 0보다 클 때 A는 B보다 크다. 이면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크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치? A, B가 둘 다 0보다 클 때, 둘 다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크다. 당연한 얘기죠. 네,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거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A, B가 모두 0보다 크다라는 게 지금 이 5번에서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 상태로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과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것과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라는 것이 그게 세 개의 조건이 서로가 다 같은 조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랑 B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그렇게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가 하나의 덩어리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야. 당연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서 이거랑 이것이 하나씩의 덩어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A랑 B가 모두 다 0보다 크다라는 말은 A 더하기 B도 0보다 크고 A랑 B를 곱한 것도 0보다 크다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뭐 이미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조금 신선한 내용도 몇 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 자, 일단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얘네들의 정체가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지만, 자, 산술평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냥 그 평균입니다. 뭐 맨날 이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 있죠? 뭐해? 예를 들어서 내가 국영수 사과 5과목 시험을 봤어. 이거 평균 낼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더하고 난 다음에 나누기 5 하죠? 네, 이게 산술평균이에요. 그래서 산술평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A, B 이 두 개의 산술평균이라는 것은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합니다. 이게 산술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별다른 설명할 게 없고요. 자, 기하평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이거를 이름을 좀 바꿔보고 싶냐면 곱의 평균? 약간 이게 산술평균이라는 것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단순히 그냥 숫자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평균 낸 것이 산술평균이라고 한다면 이 기하평균이라는 것은 뭔가 이 곱 혹은 비 그냥 이런 상황에서의 평균이야.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좀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문제 내볼게. 너네들이 기하평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아마 전원 다 똑같은 대답을 하실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세균이 한 마리가 있어. 세균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1시간 뒤에 2배로 늘어나서 2마리가 되고요. 그다음 또 1시간 뒤에 이번에는 8배로 늘어나서 16마리가 됩니다. 처음 1시간에는 2마리가 되었고 그 다음 1시간에는 8배가 늘어가지고 이제 16마리가 되었어. 2배, 8배, 2배, 8배. 자, 그러면 얘는 1시간마다 몇 배씩 증가한 상황이랑 똑같을까요? 1시간마다 몇 배씩 증가했다고 간주할 수 있을까? 2시간 동안 지금 16배 증가했죠? 그럼 1시간 동안 1시간마다 몇 배씩 증가했다고 하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그럼 1시간에 8배 증가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8배 증가했으면 그럼 16배가 됩니까? 해보세요, 그냥 진짜. 그 답을 내리기 전에 너네가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잖아. 다른 분들은요? 눈치 보지 마세요. 너네들이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셔야 돼. 그래야 기하평균을 확실하게 이해하죠. 이거 1시간당 몇 배씩 증가했는지 얘기 못 하시겠어요? 다들 직관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자, 말해봐. 몇 배? 너는요? 그럼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십시오. 왜냐면 한 마리 제 위에가 한 마리 맞죠? 네. 한 마리가 이제 1시간 후에
레벨 안에 없어요. 나 눈치 보는 놈들 제일 싫어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답을 모르는 한이 있더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찍으면서 아니면 남들 눈치 보면서 남들 대답 베껴가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금지입니다. 왜 나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세요? 만약에 내가 너의 말을 굳게 믿어버리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난 너를 가르치는 사람이지 너의 입에서 정답이 나오게끔 억지로 강제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왜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척 꾸며?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자, 다른 사람은요? 몇 배라 생각합니까? 6 하. 네, 선생님. 1시간마다 몇 배씩 늘어난 셈입니까? 라고 질문한 선생님이에요. 1시간마다 몇 배씩 늘어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시간마다 2배씩 늘어났다 그러면 그럼 2시간 동안에 몇 배 늘어났겠습니까? 해보세요. 그냥 한번 해봐. 그냥 진짜 1시간에 2배씩 늘어났어. 그럼 2시간 동안 몇 배 늘어나겠어요? 4배 늘어나겠어. 1시간 동안 3배씩 늘어났다 생각해봐. 그럼 2시간 동안 몇 배 늘어나겠어? 그래, 이거 뭐 무슨 대단한 계산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초등학교 4학년 정도쯤만 되어도 풀 수 있을 만한 난이도로 문제를 낸 것뿐이에요. 무슨 뭐 기하평균이란 되게 대단한 무슨 명칭이 막 붙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아까 봤더니 무슨 뭐 루트 나오고 막 난리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뭔가 상당한 계산을 해야 될 거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한 마리가 16마리가 됐을 뿐이에요. 2시간 뒤에. 근데 이게 왜 어려워요? 네. 그럼 만약에 1시간마다 8배씩 늘어났다고 생각한다면 8배 늘어나고 그 다음 또 8배 늘어났을 때 걔가 몇 마리가 되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몇 마리가 되죠? 한 마리가 그럼 2시간 뒤에 몇 마리가 되겠습니까? 자, 계산을 하시면 돼요. 8배 늘어났어. 8배 또 늘려보세요. 몇 마리 됩니까? 아주 단순한 계산이에요. 자, 내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구구단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어요.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왜 어렵습니까? 너네가 지금 현재 1시간마다 5배씩 늘어났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은 5배 늘리고 5배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5를 곱하는 게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금 이 질문은 고등학생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이미 초등학생한테도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단지 그때 다루지 않았을 뿐이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산술기하인 평균을 처음 배웠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거든. 초등학교 5학년의 친구들한테도 가르쳐도 됐을 만한 내용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하평균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만약에 1시간마다 3배씩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3배 늘리고 3배 늘리세요. 그냥 5배씩이라고 생각하면 5배 늘리고 5배 늘리시란 말이에요. 이 숫자를 가지고 뭘 계산하려고 들지만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3배라 생각하는 3배 하시고 내가 4배라 생각하는 4배 하시고 5배라 생각하는 5배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안 하고서 대답하니까 자꾸 내가 그 부분에서 답답해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그 계산을 안 하고 대답하니까 답이 틀렸다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몇 배라 생각합니까? 자, 그럼 다시 몇 배라 생각합니까? 네, 그럼 왜 4배라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처음에 한 마리가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먼저 생각하십시오. 자, 거기 기다리고 계신 분들 왜 뭐 때문에? 네, 올려놨습니다. 자, 충분히 생각해 보셨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한 마리예요. 1시간 뒤에 2마리가 되었습니다. 2시간 뒤에 16마리가 되었어요. 즉 1시간 동안에 2배가 증가했고 그 다음 1시간 동안 8배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다 차치하고 그러니까 모든 놈이 얼마가 됐냐 지금 우린 그것만 보면 돼요. 몇 마리가 되었습니까?
몇 마리가 되었습니까? 한 마리가 16마리가 되었어요. 자, 2시간이 지났을 때 몇 배가 늘었습니까? 네, 그럼 1시간당 몇 배씩 늘었다고 간주해야 2시간 동안 16배가 늘겠습니까? 이 숫자 가지고 계산하려 하지 마세요. 너네가 만약에 입으로 4배라고 하고 싶으면 4배 증가시켜서 계산하고 4배 증가해서 계산해 보십시오. 진짜 한 마리가 몇 마리가 되는지를 시뮬레이션 돌려 보시라는 거예요. 3배라고 하고 싶으면 3배 늘려 보십시오. 시뮬레이션 돌려 보라는 거예요. 8배로 하고 싶으면 8배 해보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돌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곱하기만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몇 번 머릿속으로 잘못된 답이 나오고도 검토를 한 끝에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몇 마리입니까? 아니 몇 배입니까? 1시간당. 설명하세요. 한 시간에 4배면 2시간이면 4에서 16이라고. 아니 진짜 그 마리수를 가지고 배를 해가지고 진짜 계산을 하세요. 한 마리가 한 마리에다가 4배라면 네 마리가 되고 4마리에다가 4배라면 16마리. 네,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토록 어렵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일까요? 전혀 아니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4학년? 아니 4학년도 정말 많이 쳐줬어. 초등학교 2학년 곱하기 딱 처음 배운 사람한테도 자 얘들아 1이 16이 되려면 뭐를 2번 곱해가지고 16이 되는 거 찾아보면 뭐가 될까? 당연히 모두가 다 4라고 대답할 거예요. 너네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갖다가 질문한 건데 혼자 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학습을 할 때 두려움을 먼저 갖지 마세요. 이미 너네가 할 수 있다고 난 맹신하는 것을 너네들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맞춰서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느 바보가 2배가 증가했고 여기는 8배가 증가했으니까 2랑 8의 평균인 5배씩 증가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놈이 있나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정말 그건 바보죠. 그건 정말 진짜 바보야. 5배 증가하면 5마리고 5배가 증가하면 25마리지. 5랑 5를 곱해가지고 16이라 생각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없다고. 그래서 이때는 산술 평균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왜냐? 아까 내가 말했죠. 이 산술 평균, 기하 평균에서 산술 평균은 너네가 이미 잘 쓰고 있는 평균이야. 근데 이거는 두 양에 대한 진짜 실질적인 합에서의 평균이다. 합에서의 평균. 근데 기하 평균은 곱, 몇 배, 비 이런 것들에서 적용 가능한 평균입니다. 1시간에 2배 늘었고 그 다음 시간에 8배가 늘었어요. 그럼 총 16배가 늘었어. 2시간 동안 16배가 늘었어? 아, 1시간 동안 4배씩 늘었겠다. 그럼 이 4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튀어나왔겠냐라는 거야. 어떻게 튀어나왔냐면 2시간 뭔가를 2번 곱해서 그것이 16이 되었다. 그럼 무언가를 곱할 땐 우리는 루트 16이라고 하죠. 그럼 16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2 곱하기 8에서 나온 거죠. 이 두 개를 곱한 최종 몇 배가 됐는지는 무언가를 2번 곱해서 였다. 그래서 그 네모는 루트 16이다. 이게 기하 평균입니다. 그래서 어느 두 개를 얘가 A배고 얘가 B배라고 한다면 결국 한 마리가 몇 마리가 되었겠어요? 1시간에 A배가 되고 그 다음에 B배가 됩니다. 그럼 한 마리가 몇 마리가 되겠어요? A, B마리가 됐겠죠. 얘는 A, B마리가 됐을 겁니다. A마리가 되고 얘는 A, B마리가 되었겠죠. 자, 그래서 무언가의 제곱은 A랑 B를 두 개를 곱한 그 결과였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무언가는 루트 A, B라는 것에 해당하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우는 기하평균이라는 것에 해당해요. 근데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에는 사실 얘네들의 이 정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에는 어느 일정한 관계가 항상 성립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산술평균인 2분의 A 플러스 B가 기하평균인 루트 A, B랑 비교해봤을 때 언제나 이놈이 더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우는 절대부등식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례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체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두 수의 합 또는 곱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예요. 여기 두 수의 합, 여기 두 수의 곱. 만약에 얘가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곱의 최대값이 나오겠고요.
얘가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합의 최소값이 나오겠죠. 뭐 이것에 대한 예시를 좀 이따 같이 풀어보긴 할 텐데 어쨌든 이러한 항상 성립하는 관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일단 왜 성립하는지 그것부터 체크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도대체 왜 성립하는가?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이 뭔지도 알았고 그들이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도 들었는데 도대체 걔네들이 왜 항상 그 관계가 성립되는가? 자, 이 증명만 하면 됩니다. 루트 A 빼기 루트 B 이걸 제곱한 건 언제나 0보다 어떨까요? 아닙니다. 크거나 왜 거기서 멈춰요? 크거나 같아요. 네, 얘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건 진리죠? 이건 진리야. 당연한 이야기야. 이거를 풀어 쓰게 되면 이 식이 튀어나올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이거 제곱하게 되면 왼쪽 제곱 뭡니까? 오른쪽 제곱 왜 자꾸 b제곱이라고 하지? a제곱 b제곱? 루트 a를 제곱하는데 a제곱이 나오면? 어? 누구야? 제곱이라고 한 사람?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 루트 a 제곱하면 a 제곱이에요? 아까 전에 a 제곱이라고 나왔는데 그냥 금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뭐 실수겠지. 근데 요거 얘기하실 때도 b 제곱이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그래서 여기서 스탑한 겁니다. 너야? 제곱이라고 한 사람? 아 자, 다시 이거 제곱하면 뭡니까? A a 이거 제곱하면 뭐예요?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때 이 a랑 b는 모두 다 양수로 전제합니다. 우린 실수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자, a 더하기 b라는 것이 크거나 같다. 2루트 ap보다 라고 이야기를 쓸 수 있고 양변에 1을 나눠주게 되면 2분의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루트 ab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가 여기서 고스란히 튀어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도입부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네, 기억해 두라고 하는 거 몇 개 없죠? 이런 건 잘 기억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구나. 이 밑에 있는 걸 외우지는 마세요. 당연히 외울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요 위에 있는 것은 처음 시작 도입부는 외워두셔야 이걸 증명하면 저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셔야 되는 것은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언제 얘네가 등호가 성립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고정되어 있을 때 얘의 최소값을 논하는, 얘가 고정되어 있을 때 얘의 최대값을 논하는 상황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주할 상황이라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5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자. 그럼 2분의 a 플러스 b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2분의 a 플러스 b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최소값을 구할 수 있죠. 얼마라고? 10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정신 바짝 차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상황을 가지고 합의 최소값이나 곱의 최대값을 구할 예정인데 그 상황은 언제나 어디서 생기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볼 생각이에요. 자,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봅시다. 우리 지금 요때가 궁금한 거예요. 그 말은 곧 이때랑 똑같은 거겠죠? 이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면 이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면 다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같겠죠. 자, 이거는 당연히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랑 같을 겁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히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랑 같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겠네. A랑 B가 무슨 조건을 갖고 있을 때 등호가 성립할까? 잘 생각해보세요. 이 좌변이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 A랑 B가 같아요. 네, A랑 B가 같을 때. 따라서 A와 B가 서로 같다라는 것이 등호 성립 조건이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A와 B가 어떨 때 합의 최소값이 존재합니까? A와 B가 어떨 때 곱의 최대값이 존재합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그걸 물어보기도 하니까 이거 모르면 그 문제 다 틀려버립니다. 다르면 최소값, 최대값. 뭐라고요? A랑 B. 아니요, 그건 좀 이따 내가 문제 풀면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경험하신다면 이제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다 보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건 이제 비율로 따진다면 저 산수 평균 기하 평균이 한 9.5 대 0.5 아니 9대 1 정도쯤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1번이 많이 나오고 2번은 그냥 약간 좀 격가지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학교 교과서에는 이게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물론 뭐 이렇게 개념 뭐 넓히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나와 있기도 한 책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학교 선생님들께서 혹시 다루신다면 당연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 부분을 뭐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뭘 이용해가지고 얘를 증명을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식 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라고 최종 결론이 이제 저기 밑에 써져 있죠. 아주 맨 위에도 써져 있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얘랑 하나씩 붙여가지고 제곱한 것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 라고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외우는 좀 팁을 드리자면 일단 좌변에 있는 애들은 다 똑같이 생겼죠. 뭐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그렇죠?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다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그냥 뭔가 이렇게 단일 항목을 제곱한 것들, 단일 항목들을 제곱한 것들끼리 합치고 곱한 게 왼쪽에 써져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 A랑 X 두 개를 곱하고 B랑 Y 두 개를 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합쳐서 제곱한 게 그게 오른쪽 변에 써져 있다. 그래도 이제 좀 외우기가 쉽지 않기는 해요. 그래도 잘 외우시는 분들은 뭐 잘 외우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자주 나오는 거라면 또 오래오래 잘 기억하긴 할 텐데 자주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또 금방금방 까먹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증명하는 게 여기서부터 증명을 해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것도 산술기하 평균 그 증명하는 것처럼 원래 거꾸로 올라오는 게 사실 더 좋은 증명이긴 해요. 그래서 ay-bx가 그것을 제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십시오. ay 빼기 bx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것을 풀어가지고 쭈르륵 하고 정리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도출돼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한번 비치 테스트 하실 때 간단하게 증명만 그건 그냥 따라 쓰셔도 괜찮으니까 굳이 뭐 외워서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한 번쯤 증명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기본 문제도 좀 이따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수평균 기하평균에 대한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좀 기본적인 문제를 보고 싶은데 개념 체크에 나와 있는 문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조금 챌린지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네. 네, 저희 개념이래. 대표예제 1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거 이제 매뉴얼을 잘 따라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다, 모든까지는 아니고 좀 심한 문제는 그래도 이제 몇 가지 트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문제들은 다 잘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요것만 좀 잘 들어주십시오. 대표예제 15번입니다. 혼자 이번 동안 대표 치고 있지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네, 아니 뭐 지금뿐만 아니라 아까부터도. 자, 대표예제 15번의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y가 1 이거 괜히 지웠나? 너네도 이거 보면서 하니? 자, 다시 써볼게. 2분의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루트 a b보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 여기에서 이 꼴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오리지널 이 형태.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a b보다 라는 이런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 딱 분수보다는 그냥 이렇게 분수가 아닌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그냥 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 이 표현을 주로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을 하도록 할게.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x, y가 1로 픽스되어 있는 상황에서
3x 플러스 5y의 3x 플러스 5y의 최소 값을 구하라. 자, 이걸 우리가 최대한 이런 형태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x, y? 라고 하니까 뭔가 이 친구랑 조금 맞닿아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x, y이기만 하다면 이 왼쪽 편이 x 더하기 y라고 써져야 되거든? 그럼 이 친구가 설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얘가 여기서 튀어나오지 않아가지고 뭔가 좀 식을 만들기가 애매해져. 지금 방금 정말 중요한 얘기했다. 자, 다시 곱을 맞춰주게 되면 합을 맞추려고 했을 때 이게 잘 안 맞춰집니다. 왜냐면 x, y, 그럼 이거 x, y가 돼야 되거든. x 더하기 y가 써져 있으면 내가 풀 수 있지만 이건 3x 더하기 5y가 써져 있으니까 못 풀잖아, 그치? 그래서 곱을 맞춰주는 건 보통이라는 표현도 안 쓸게요. 항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냐? 오직 이 합에만 포커스를 맞춰주면 돼요. 합에는 내가 개수를 어떻게 바꿔주거나 조작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곱은 개수를 바꿔주거나 하는 조작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맞춰볼게. 3x 플러스 5y는 크거나 같다. 이 루트 3x랑 5y 두 개를 곱한 게 여기 써져 있겠죠? 15xy. 아, 뭐야, xy가 아니잖아 라고 불만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그냥 xy에다가 15로 곱한 것밖에 안 되니까 뭐 아무 상관없잖아.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합을 맞춰줬을 땐 뭐 이게 정확하게 여기 튀어나오진 않더라도 그거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하기 너무나 쉬운 형태로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곱을 맞춰줄 필요가 없이 합을 맞춰주고 곱은 알아서 내가 맞춰나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정리해봅시다.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xy는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친구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15보다 라고 식이 써지겠죠. 아, 그러면은 이 합은 2 루트 15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럼 최소값을 언제 가질까요? 언제 갔는데? 얼마로 가질까요? 2 루트 15일 때 같겠죠. 2 루트 15일 때.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히 최소값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언제 최소값을 갖는데?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언제 최소값을 갖는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대상이 서로 같을 때, 이 두 대상이 서로 같을 때 그때 그놈이 최소값을 갖는다 혹은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자, 여기서 두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보세요. 3x랑 5y였죠. 그래서 3x랑 5y가 서로 같아지는 순간에 그때 2루트 15라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뭔데? 이 친구가 서로 똑같은 지분으로 나눠 가졌을 때, 그럼 2루트 15를 똑같이 나눠 가지면 얼마씩 나눠 갔겠어요? 루트 15, 루트 15씩 나눠 갔겠죠.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3분의 루트 15일 때. y가 얼마일 때? 5분의 루트 15일 때. 그래서 x가 3분의 루트 15이고 y가 5분의 루트 15일 때 얘네들은 최소값 2루트 15를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 이해됐어요?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볼게요. x 플러스 3y는 12. x, y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는 저 곱보다는 합에 의해서 식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x 플러스 3y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개를 곱한 3xy. 좌변이 뭐라고? 12 크거나 같다 2 루트 3xy. 그러면 양들을 2로 나눠주고 6 루트 3xy. 그다음 양들은 제곱하게 되면 36. 근데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이 정도쯤이면 이제 대충 풀 수 있지. 3xy가 얼마일 때? 36일 때. 그래서 xy는 12. xy가 12라는 최대값을 갖는다. 이해됐죠? 자, 그럼 언제 최대값을 갖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말했잖아. x랑 3y가 같아. 맞아. 그게 언젠데? x가 얼마일 때? 아이고야. 자 봐봐. 이 둘이 12를 나눠 가지면 x가 얼마를 나눠 가져야 되는지 몰라요? 6. 야 이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들도 맞출 수 있어. 자 다시 x랑 3y가 똑같이 나눠 가지면 돼. 무엇을? 12를. 자 그럼 x가 얼마일 때? 6. 6일 때. 3y가 얼마일 때? 6. 6일 때. 그래.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6일 때. y가 얼마일 때? 2일 때. 이게 등호 성립 조건, 즉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갖는 조건입니다. 자꾸 항상 이런 것들을 찾아 버릇하셔야 돼요. 등호일 때만 최소값 최소값. 네, 근데 그게 x, y가 같을 때가 아니라 여기 써져 있는 구성원들이 같을 때. 그래서 내가 아까 그때 성급한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같을 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덧셈식에 있는 좌측과 우측에 있는 그 두 블럭이 서로 같을 때. x, y가 같을 때가 아니에요. 거기 양쪽에 써져 있는 그 두 개의 항이 서로 같을 때입니다. 덧셈식. 네, 덧셈식에서. 덧셈식에서 양측에 있는 두 항이 서로 같을 때. 안 같으면 못 가죠. 안 같으면 못 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언제나 그것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요. 얘네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면 뭐 등호는 성립 안 되겠지만 다른 그냥 그것보다 큰 어떤 값을 갖겠죠. 자 예를 들어서 5라는 것을 산수평균 내볼까요? 얼마입니까? 이거 5죠. 두 개 더한 다음에 2 나눠주면 5니까. 그럼 5랑 5를 가지고 기하평균 내보실래요? 얼마일까요? 루트 25. 그럼 얼마야? 5잖아, 그치? 자, 그러면 4랑 6 가지고 산술평균 내보자. 4랑 6 가지고. 네, 4랑 6 가지고 산술평균 내보면 이것도 역시 5입니다. 4랑 6 가지고 기하평균 내보면 어때요? 루트 24죠.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두 개의 값이 달라지면 그냥 기하평균보다 더 큰 값으로 산술평균이 존재한다라는 것뿐이지 뭐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뭔가 합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곱의 최대값 언제? 얘네가 서로 똑같을 때 그때 최대값으로 맥시멈 값을 갖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 같지 않을 때는 그냥 그 값보다 작은 어떤 값을 갖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같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거는 맞지. 근데 뭔가 같을 때 값이 존재하는 거냐 안 같으면 값이 없는 거냐 그 말은 잘못된 거죠. 값은 존재하죠. 다만 뭐 최대값이 아닌 혹은 최소값이 아닌 값으로 존재하겠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 대표 예제 16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수는 응? 한수까지 네,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대충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왜? 진도가 저희 이번 주까지 가야 되니까 이거를 낯을 안 해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학 이후에는 강의듣기가 좀 그럼 그 전에 들으시면 돼요. 미리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네, 갔다 오세요. 자, 그 다음 대표 예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3b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 이 두 개의 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a 플러스 3b a분의 3 b분의 4 이 두 개의 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할 때 일단 곱하기니까 그럼 저 친구가 그 오른쪽 변에 있는 아이인가?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 그럼 곱으로 써져 있으니까 당연히 우측에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이걸 우측에다 갖다 놓으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 플러스 3b 플러스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는 크거나 같다 루트 2루트 저거 이렇게 써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린 지금 이 아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입장인데 식의 생김새만 보면 얘 값이 일정할 때 저놈의 최대값이 존재해버려요. 일단 상황에 맞지도 않고 이 녀석이 어떤 값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도 밝혀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은 뭔가 일단 이상하다. 정당한 실패를 한번 경험하시고 그럼 다르게 한번 접근해봐야 되나? 하고 표현을 바꿔봅니다. 표현을 바꿔본다. 어떻게? 이거를
뭐 해야 될까? 네, 곱해봐야 되겠죠. 전개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이 곱해보면 3.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이 곱해보면 b분의 4a.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같이 곱하면은 a분의 9b. 이거랑 이거랑 같이 곱해보면 12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치? 맞나요? 네. 자, 그때 이제 3이랑 12라는 것은 어쨌든 고정된 값이니까 15로 픽스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b분의 4a, 그 다음 a분의 9b, 얘네 두 개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두 아이의 합의 최소값인 거니까 그러면 왼쪽에 있으면 되고 오른쪽에는 얘네 두 개를 곱한 게 써져 있으면 되는데 그 값이 일정할 때 얘 최소값을 구하는 것 상황상 적합하기도 하고 식이 좀 협조적으로 써져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일단 밑줄의 본전 한번 써봅니다. 얘는 고정시켜놓고 얘는 깍두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9b라는 것이 크거나 같다 2 루트 얘네 두 개를 곱한 거. 자, 얘네 두 개 곱하면 뭐가 됩니까? 네, a 서로 약분되고 b 서로 약분되니까 36이 나오죠. 이때 우리는 게임 끝났다 라고 선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요? 우린 얘네 두 개의 합이 최소값을 가지려면 그들의 곱이 일정해야 된다는 조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했었는데 그거 하나만 딱 구라했는데 그것이 여기서 성립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2 곱하기 6, 12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15에다가 얘의 최소값으로 밝혀진 12를 더한 것이 실제로 이 식의 최소값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5 더하기 12 해서 27이요. 왜요? 이 비례 같지 않아요? 어느 부분이? 그 15를 빼고 최소값까지는 그냥 고정시켜놓고 네, 쟤는 어차피 변하는 값이 아니니까. 제로만 일단 해놓고 저기 오른쪽에 주어졌으니까 얘가 2루트 36 그러니까 12 이렇게 최소값 갔으니까 네. 15 더하기 12에서 27. 네, 이해되셨으면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x 더하기 x-2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자. x 더하기 x-2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상황상 적합하긴 해요. 그쵸? 상황상 적합하지. 왜? 우리가 아까 전에 사실 두 개의 문제가 있었어요. 곱을 물어봐 놓고서 최소값을 물어봐.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곱을 물어보는데 왜 최소값을 물어보지? 라는 게 이제 좀 궁금했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뭔가 상황이 맞지도 않았었고 곱은 분명히 최대값을 물어봐야 되는데 최소값을 물어보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좀 매치가 되지가 않았죠. 근데 지금은 그 부분에서는 사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합의 최소값을 물어본다. 그럼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써봐요. 이 녀석은 크거나 같다. 무엇보다 이 루트 얘랑 얘를 곱한 거. x랑 x-2분의 4 얘를 곱한 거. 자, 우리가 지금 이 아이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상황상 얘가 어때야 됩니까? 두 수의 곱이 어때야 되죠? 자, 다시 합의 최소값을 물어본 상황에서는 당연히 두 수의 곱이 어때야 됩니까? 너네 지금까지 문제 풀 때 어땠어? 책에서 찾아볼 생각하지 마. 생각해. 떠올려. 곱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어때야 됐었어요? 다음 쪽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난 지금 여기서 이 곱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뭐가 어때야 돼요? 뭐가? 합이 고정돼야지.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뭐가 어때야 돼?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a 플러스 b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얘 최소값 구할 수 있어 없어? a 플러스 b가 x보다 크거나 같다. x는 변수입니다. 이거 최소값 구할 수 있어 없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오른쪽이 변수가 되어버리면 시시각각 변하는 애라면 얘 최소값이 어디 있겠어요?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조건은 얘 최소값이 존재하려면 여기는 어떤 값으로 픽스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합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곱이 일정해야 되고 곱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합이 일정해야 되고 계속 이 말을 반복하면서 했었던 거예요. 합이 일정해야만 곱의 최대값을, 곱이 일정해야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바탕으로 다시 생각해보세요. 자, 이거 최소값 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이 식은 실패인 거예요. 그럼 좀 우리가 조작을 해줘야죠. 어떻게? 뭔가 좀 협조적일 수 있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줘야 저 곱 부분이 일정한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눈에 가시는 녀석들을 잘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얘가 일정하지 않은 이유를 체크하는 거야. 변수가 그럼 변수가 있기만 하다는 이유로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아까 첫 번째 것도 그 안에 변수가 있었잖아. 그렇지만 계산되어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변수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되어서 그게 실제로 역할을 하게 되느냐 안 해도 되겠느냐 안 할 수밖에 없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중요하지 않겠나? 변수가 사용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어때야 될까요? 저것이 곱해서 일정한 값이 되려면 아이디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일단 저질러 보세요. 곱이 일정하도록 하려면 뭐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시도를 하십시오. 너네들이 지금 여기서 얘랑 얘를 곱해가지고 일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x 마이너스 2가 이게 마이너스는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가 돼서 말이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인가? 자, 너네가 지금 이게 일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뭐라고요? 아니야. 너네 지금 여기서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해서 문제인 거예요. 너네가 지금 이걸 곱했을 때 이게 계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일단 짚어내세요. 모든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필터링을 거쳐. 뭔가 한번 재가공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대로 삑삑 삐져나가는 거예요. 일단 근본 원인부터 제대로 찾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만 딱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힌트 보지 마십시오. 너가 스스로 생각해. 자, 너 말고 다른 분들 대답하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계산이 안 돼요? 분모의 x가 있어. 그냥 x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계산이 안 됩니까? 분모 x가 뭐라고요? 분모 x가 네, 얘랑 곱해가지고 안 없어지니까 이게 문제 아니야. 너네 이렇게 생각했어 안 했어? 얘랑 곱해가지고 안 없어지니까. 아까 1번 문제 봐봐. 1번 문제 보세요. 아까 너네들이 풀이 과정에서 A분의 B랑 B분의 A가 분명히 떡하니 있었는데 걔네들끼리 서로 곱해가지고 없어져서 사라졌지. 그런 상황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불가능하잖아. 곱해서 얘가 일정한 값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얘랑 서로 안 곱해져서 아닙니까? 아니 안 없어져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그렇게? 곱해졌을 때 얘네들이 서로 약분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바꿔. 어떻게 만들면 곱해서 없어지는데? 비현실적으로라도 일단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고려를 할 거니까. 뭘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네 맞아. 그냥 이걸 없애주면 돼. 또 어떻게 해주면 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세요. 저게 없으면 좋겠다. 또 x를 x 마이너스 그래 x를 x-2로 바꾸면 되겠다.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는 거야. 항상 근본 원인을 먼저 찾고 그 방법에 대한 가장 원시적인 해결책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뭔가 그냥 이 원인도 그냥 뭐 불분명한 상태로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나와. 여기서 뭔가 내 불만거리를 찾고 아 x랑 x-2라는 것이 불만이다. 나 지금 이 부분이 좀 불편하다 라는 걸 노골적으로 딱 드러내. 그 다음에 저 x-2에 -2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x 대신에 x-2로 써져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그냥 열린 마음으로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더 가능성 있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면 돼. 자 내가 여기서 x-2라는 것을 -2에 싹 지워놓고 x 라고 조작하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내가 쉽사리 만질 수가 없어요. 그걸로 나눴다라는 표현이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얘를 x-2 더하기 x-2분의 4라는 꼴로 마이너스 1을 만들어주면 될까 안 될까?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다들 대답하십시오. 난 다들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거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뭘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 자, 될까 안 될까?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왜요? 수습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솔루션을 찾아내는 거야. 너네한테 한 번에 뭘 찾아내라고 안 해. 그냥 문제점을 보고 그걸 찾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접근만 유지하면 돼. 그러고서 한 발짝 한 발짝 가시면 언젠간 찾아내. 근데 여기에서 안 되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부터 해버리게 되면 혼자서 필터링을 하고 재가공을 하면서 자꾸 이상한 데로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얘랑 계산이 안 된다는 것에 있었어요. 계산이 안 된다. 그걸 제일 먼저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계산이 안 된다. 그럼 계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없든지 마이너스 2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로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럼 만들자. 아니면 없애든가. 그래서 없애는 걸 고려해봤다. 근데 그건 좀 비현실적인 것 같다. 그럼 만드는 걸 고려해보자. 그 정도는 수습할 수 있다. 오케이 됐네. 얘는 고정될 것이고 얘는 계산됐을 때 사라질 운명이 처해질 테니까. 그래서 얘는 그거 나왔다. 무엇보다 2 루트 얘네 두 개를 곱해가지고 써보시면 x-2 x-2분의 4 플러스 2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 루트 안에 있는 거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그래서 얘는 그거나 같다. 2 곱하기 루트 4 그러니까 2, 4에다가 2를 더하니까 6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식이 써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6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뭐 메모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적으십시오. 자,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다들 답 나오셨습니까? 이거 대충 풀어서는 절대로 맞출 수 없어요. 신중하게 풀어주십시오. 자, 이거 답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쪽에서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얼마? 네, 9 나왔고요. 자, 그다음 또 뒤에. 네, 답이 응? 답이 달라서 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 그다음 이렇게. 네, 9. 또 9. 9. 9.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자, 이거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이용해가지고 식 써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것은 크가 나왔다 2루트 얘네 두 개로 곱한 것 1. 자, 얘 최소값 얼마예요? 자, 이것도 해봅니다. 이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계산하면 얼마지? 그럼 이거 최소값은 4죠? 2랑 4 두 개 곱한 거 얼마입니까? 8. 난 최소값이 8이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만든 그 최소값 9보다 훨씬 작은 숫자니까 오히려 얘가 더 정답이지 않나? 그래서 답은 8. 다 틀렸네?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반박해 보십시오. 시간 좀만 더 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9가 나온 배경은 압니다. 이거 두 개 전개해가지고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4 플러스 1 플러스 4 해서 이거 깍두기 5 남겨두고 얘네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써봤더니 2루트 두 개 곱해서 4. 즉 여기서 4가 나오고 4랑 5 두 개 더해가지고 9라고 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법과 내 방법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문제점까지 찾아보세요. 정답 맞추신 분들은 오늘 할당이 없이 그냥 바로 이거 숙제로 다 드릴 거니까 여과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뭐가 잘못돼 있어요? 네, 어떻게든 찾아내세요.
종이 좀 갖고 왔어요. 네. A에 대한 조건이 안 나와 있다. 뭐 A에 대한 조건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아, 일단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뭐 전제로 항상 하고 있는 것은 양의 값을 갖고 있는 A, B.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이 모든 대상들은 전부 다 양의 값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전제한 상태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그 산수평균, 기하평균에 사용되는 그 루트 안에 A랑 B가 들어갔었던 부분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언제나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할 때는 다 양수다라는 걸 전제하고서 얘기를 하고. 근데 좋은 지적입니다. 네. 네. 말해보세요. 저거 그러니까 쌤 말대로 방식대로 풀면은 a 플러스 a분의 1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을 때 등호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a는 a분의 1이어야 되고 또 저거 a 플러스 a분의 4를 해보면 그게 얼마인데? A가 얼마일 때인데? a가 a분의 1일 때 그러니까 그 A가 얼마일 때인데? 네? 허허, 지금 2라는 것을 양쪽으로 지금 나눴는데도 지금 그거를 몰라? A가 A분의 1이랑 같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얘를 반으로 쪼갠다가 중요한 거지. 왜 그 반쪽짜리만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야, 이 친구야. 너 A랑 A분의 1 두 개 더해가지고 얼마라고 나왔어? 2 최소값 2라고 나왔잖아. 이 2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가지면 될 거 아니야. A가 얼마야? a가 1 그래. 거기까지 공부를 해야지. 왜 두 개가 같다라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끝나. 자, 아무튼 A가 1일 때. 네, 그리고 또 A가 1일 때 얘는 2라는 최소값을 갖고. a가 자, 여러분 다들 집중하세요. 지금 친구가 얘기할 때는. 그다음에 a 플러스 a분의 4가 자, 이거 4 다시 한번 얘기해봐봐. 이 처음에. 이거 그러니까 a 플러스 a분의 1이 2와 같거나 크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등호가 있으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a가 a분의 2랑 동일해야 되고 그게 최소값이 2니까 각각 1 값을 가져야 되니까 a가 1일 때 2라는 최소값을 갖고요. 네. a 플러스 a분의 4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여기서도 등호가 성립하니까 a랑 a분의 4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즉 a가 2일 때 값이 성립하는데 아까 저기 앞에서 a는 1이고 1이라고 여기서 정의를 내렸는데 뒤에 a가 2라고 하면은 모순돼서 존재하지 않는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이해하셨습니까? 다 이해하셨어요? 이해됐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 친구가? 네. 저는 다시 한번 풀어볼 거라서. 네, 안 들으셨기 때문에 너한테 딱 질문한 겁니다. 왜 저 친구가 정답 말하고 있는데 본인 할 거 하고 계세요? 정말 이거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이기도 한데 이거. 아니, 저 문제 쓰고 있었는데. 그럼 아까는 풀고 있을 때 문제 안 쓰고 있었습니까? 아까도 풀었고 지금 다시 한번 풀어. 내가 다 집중하고 듣고 있으라고 했는데도 이 친구가 말했었던 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근데 너는 감히 저 친구가 틀릴 거를 전제하고서 지금 너 할 거 하고 있었잖아. 난 그런 건방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서 배울 거 있습니다. 꼭 수업에서만 선생한테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생각에서도 배울 게 있죠. 그런 것들 다 존중해 주세요. 그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듣고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저 친구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중요하게 강조했었던 것이 등호 성립 조건이었죠. 등호 성립 조건. 내가 그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것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어도 계속 좀 구해달라. 왜냐면 그게 정말 중요하니까. 그게 사실 이걸 위한 빌드업이었어요. 이 문제를 마지막에 내가 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고만 넘어갔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다른 문제들이랑 다르게 이 문제는 내가 야 최소값 8이잖아 라고 하면서 등호 성립 조건을 얘기를 쏙 빼놓고 그냥 최소값만 딱딱 구해놓고서 곱해가지고 8이라고 주장하고 넘어갔다고. 그때 여러분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야 했어요. 저 양반이 왜 등호 성립 조건을 얘기를 안 했을까? 이것도 하나의 힌트라면 힌트였을 수 있겠죠.
자, 얘가 2라는 값을 최소로 갖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a와 a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것이 서로 같을 때, 이 두 개의 대상이 서로 같을 때였었을 테니까 그게 2라는 것으로 최소값을 갖는다는 건 이 친구와 1, 이 친구와 1을 나눠가는 순간, 즉 다시 말해서 a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a가 1일 때 최소값으로 2를 갖습니다. 이놈이 맞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떨 때일까요? 마찬가지야. a랑 a분의 4가 서로 같은 순간, 즉 4를 나눠 가진 거니까 몇씩 나눠 가지면 되겠습니까? 2씩 나눠 가지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a가 2가 되는 그 순간에 이 친구는 4라는 최소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한 놈은 a가 1일 때 최소값을 갖고요, 저놈은 a가 2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자, 이 두 상황이 동시에 발생되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래서 내가 구했었던 8이라는 최소값은 말이 안 되는 최소값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풀어봤었던 방식인, 내가 아까 쓰고 여기서 지웠었던 그 방식, 전개하고 난 다음에 풀어 맞추는 것, 전개하고 난 다음에 풀어 맞추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사용했었던 그 방법이 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솔루션이었습니다. 다 이해되셨어요? 네.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백지 테스트에 쓰셔야 되는 문제, 바이블에는 없는 문제로 여기 몇 가지를 쓸 건데, 당연히 첫 번째는 너네가 다 골탕 먹었던 이 문제겠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a 플러스 a분의 1 b 플러스 b분의 4라는 걸로 b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문제 a 플러스 b분의 1 b 플러스 a분의 4, 이렇게 a랑 b를 좀 섞어서 써볼게요. 이렇게 세 개를 이번 백지 테스트 때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풀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서는 사실상 틀릴 것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거 최소값을 구해가지고 하는 거는 안 됐으니까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왜 냈는가를 생각해보세요. 왜 냈는가? 그걸 바탕으로 생각해보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저건 저렇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라는 매뉴얼을 만드는, 근데 그 매뉴얼이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풀면 좋겠구나 라는 스스로의 판단도 좀 해볼 수 있게끔, 정말 중요한 세 문제 낸 거니까 정성 들여서 꼼꼼하게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